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법이 추진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8일 엄청난 내용을 담은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월세 시장 전면 개편되나 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 자,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라 함은 말 그대로 전세하고 월세를 맞출 경우에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전월세 상한제는 1년에 5% 이상씩은 못 올린다, 이런 내용인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재 2년간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2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말풍선을 통해 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거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런 내용들은 이제 2019년도에 찍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참신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여당 쪽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아예 납득을 할 수 없는 것까지 약간 무리하게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19년도에 나왔던 그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반대로 그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요거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하고 명분이랑 그리고 어떤 그 타당성, 요런 것들이 이해는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요런 순기능도 있어,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정도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예 사실은 납득이 좀 안 가는 그런 법입니다. 자, 그게 어떤 법인지 같이 한번 기사를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사를 보면은 서울 은평구 갑의 국회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께서 내신 이제 개정안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해당 당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박 의원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에 현재 그런 법 같은 건 없냐 하면은 비슷한 게 있기는 합니다. 바로 지상권이라는 건데, 이 지상권이랑 이 무기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이제 큰 개념에서 보면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상권은 땅 위에 말 그대로 지상에 이제 권리를 이제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땅 임대차 계약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임대차 보호법은 못 받는, 왜냐면 지상권이니까. 그래서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을 지었을 때 최단 존속 기간이 무려 30년이에요. 자, 만약에 이 토지 주인하고 그리고 건물 주인, 즉 땅의 이 세입자 간에 이 계약을 했을 때 최단 존속 기간, 즉 제일 짧게 잡는 이 기간이 무려 30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지주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과연 요거를 좋아하실까요? 나중에 요 땅을 팔게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쓰고 있는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 있는 땅보다 건물이 없는 땅이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치를 깎아먹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임대인이다 아마 열이면 열 다 싫어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유명무실한 법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지를 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으나,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면은 보통 지상권 설정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래요. 굳이 이 지상권이라는 거를 안 하고 그냥 토지 임대차 계약을 쓰는 건데, 그래도 이 지상권이라는 거는 사실 있어야는 될 것 같긴 하다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면은 건물을 기껏 튼튼하게 딱 지었는데 토지주가 나가라 라고 해버리면은 그 세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건축물의 그 건축 연한까지 정도는 좀 쓰게 해야 된다, 요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로 들어오면은 보통 아무것도 안 하죠. 보통 세입자로
세입자로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그런 도배장판 같은 거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와서 사는데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법상에는 이 전세권 설정의 전세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주를 하시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에 있는 전세고 원래 오리지널 토종 전세는 이 전세권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도 임대차 계약을 안 쓰고 죄다 전세권 설정으로 계약을 쓰겠죠. 그럼 요거를 설정하는데 또 비용이 듭니다. 요게 무슨 확정일자 받듯이 몇천 원만 내고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이 들어가는 설정 비용이 있어요. 이걸 또 굳이 부담을 해야 되고 간편하게 그냥 동사무소에서 보여주고 확정일자 받으면 끝나는 거를 굳이 귀찮게 등기구까지 가가지고 뭐 필요 서류 같은 거 제출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즉 정리를 해보자면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행정력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있는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그냥 완전 유명무실한 그런 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만약에 전세권 설정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행정력 낭비에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는 않겠죠. 아니면 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소유권이나 재산권 등 즉 임대차 계약을 제외한 민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집을 뺏기는 상태가 됩니다. 본인의 집인데 본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인 집에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건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튼 본인이 본인 집인데도 권리 행사를 못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집주인은 권리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런 무기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논의도 없었을 겁니다. 즉 아마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이곳에서 평생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뺏기게 된 상태라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아무도 그 집을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원래 있던 집주인은 무슨 뭐 맹지 마냥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뭐 그런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랑 연계가 되죠.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법이 추진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집 가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층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의원께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되려 시장의 공급이 확 줄어가지고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 가격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시장 안에 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오를 것이고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것도 같은 단지에서. 일반적일 경우에는 둘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그런 아파트 두 개가 하나는 가격이 오르고 하나는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임대 같은 경우도 다들 임대를 안 주려고 하겠죠. 사실상 재산권이랑 소유권을 다 뺏기는 격인데 아무도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에 대한 공급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겠죠.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야 그냥 평생 영원히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살겠지만 새롭게 구하는 세입자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의 임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재산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가격이 똥값이 될 거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집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자, 결국 지금은 새로 집을 사려고 하는 30대가 너무 높은 집값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못 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월세나 전세를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저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나왔을 때
그때는 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임대료에 그리고 임대주택하고 엄청나게 매매가가 높은 매매주택 뭐 이런 거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구하했다 하더라도 한 5년 뒤에 만약에 회사가 발령이 난다, 그럼 또 그때쯤 되면 임대료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 있겠죠. 아마도 옮길 엄두 자체가 안 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야, 임대 같은 경우에 아무도 이제 임대를 안 주려고 하니까 너 말처럼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활용성도 떨어지고 뭐 재산권 행사도 잘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지상권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땅을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부동산에는 부증성이라는 개념하고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증성은 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고,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지역의 땅값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즉 옛날에 종로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했던 거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가 지금의 강남이 된 것처럼 어떤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땅값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땅값하고 집값하고 꼭 비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찾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일반적인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비싼 임대료를 내느냐, 아니면은 비싼 매매가를 내느냐. 아마도 돈이 있다면은 비싼 매매가를 선택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억짜리가 지금 현재 200만 원의 월세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년 뒤에 봤을 때 이 200만 원의 월세는 매년 5%씩 밖에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한 300만 원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변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가 뭐 400, 500, 600 한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임대료가 그렇게 400, 500, 600이 되었는데 매매가는 과연 그 계속 10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 매매가에 비해서 너무 높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매를 할 것이고, 그게 11억이 되더라도 아마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럼 매도인도 요거를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니까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가격을 당연히 더 높여가지고 팔겠죠. 그리고 요게 실제로 제가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아주 최근의 사례죠. 2017년도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매우 강력하게 독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4년 내지 8년 내지 10년 동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매물이 잠겼죠. 그리고 이렇게 공급량이 감소를 하니까 집값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시세가 두 개가 공존을 할 거라 그랬죠.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주택이야 임대료가 낮지, 나머지는 지금 임대료가 엄청나게 뛴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도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집값이 이렇게 상승한 요인이야 이제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 현상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런 법을 실행을 한다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텐데, 어떤 세입자의 권리의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을 가보면은 어떤 특정 집단이 개입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집단이 이제 불법 단체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튼 근데 이 집단은 무엇이냐? 바로 철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쌍한 철거민들을 위해 가지고 싸우는 단체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이 집단은 굉장히 정의롭고 뭐 이런 집단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정의로운 단체는 아닙니다. 자, 우선 철거민의 권리라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요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수히 많은 어떤 건축 현장들이 있고 그 현장마다
갖가지의 사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를 가지고 어떤 걸 속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예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철거민의 권리는 무엇이 있나? 철거민의 권리는 없습니다. 이 철거민의 권리가 없는 이유는 사회가 굉장히 냉정하고 어떤 거대 자본하고 권력이 이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철거민한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철거민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하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세입자로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또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이 생기면은 세입자는 나간다. 요런 이제 특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달면은 세입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거고 도장을 찍고선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보험 약관처럼 막 길어가지고 그냥 사인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은 누구나 다 꼼꼼히 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당연히 그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철거민이 생존권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어떤 세입자랑 이 임대차 계약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가달라. 느닷없이 그 사람이 갑자기 생존권을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지 사실 뻔하죠. 그리고 이런 일을 어떤 단체가 되어가지고 개입을 하는 거, 그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특정 집단이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가 개입된 모든 현장들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집단은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떤 철거민의 있지도 않은 권리를 요구를 하냐?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곧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임대인한테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왜냐? 만약에 이 철거민으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된다. 이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골치만 아파지는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예전처럼 건달이 이렇게 끌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제발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몇 억씩 깨지게 되는데 이 임대인들은 그냥 좋게 끝내야지 하면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집단하고 손을 잡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이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골치가 아파지겠죠. 요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집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어떠한 있지도 않은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완전히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협박하는 그런 이제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느냐? 무기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으면은 이런 비슷한 사회 문제가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살지도 않는데 가족 이름으로 하나 전입신고 해놓고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2년 계약을 하고 그 2년 뒤에는 임대인이 분명히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이 세입자가 만약에 너 들어오고 싶으면 나한테 돈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렇게 특약 내용에 적어놨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라고 하더라도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세입자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은 그 특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하고 그냥 안 지켜도 이 임대차 보호법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앞장 세워가지고 야, 너네 집에 너가 입주를 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돈을 줘. 그럼 나가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임차인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서로를 비난할 것이고 임대 물량이 줄어드니까 임대료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공공 임대를 공급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상승은 하지 않을 거고 굳이 임대인 간 임차인 간 티격태격 하는 거는 없지 않겠냐? 자, 근데 요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유추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실사례를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무기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실제 사례는 없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자주 예시로 드는 그런 국가인데,